9월의 첫날인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청와대의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적 부담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오늘 밝힌 것처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주고 본인은 이제 사퇴하면서도 주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본인은 아시겠죠, 물론. 그랬을 때 그것이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계속 걸어왔던 길을 보면 소수자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고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이렇게 뭐 15억씩이나 주식이 있었고 5억, 10억씩 막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게 뭐 정상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약간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명성하고도 상당히 많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인이 소수자, 그다음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명성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쌓아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이제 뭐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 속에서 이제 이게 다 밝혀지고 드러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타격을 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물러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 예, 저도 이제 이유정 후보자의 논란거리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제 주식을 1년 반 사이에 주식 거래로 해서 12억 이상 이제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 이제 그러니까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는다는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너무 많이 벌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만약 야당에서는 이제 불법 정보를 내부자 거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번 거 아니냐라는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했는데 금감원에서 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과연 내부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했는지는 확인될 게 없는데 이제 본인은 오늘 사퇴를 하면서 그런 거는 이용한 적이 없다. 단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렇게 12억 이상 1년 반 사이에 이런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차원에서 내가 이제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밝혔는데 저는 좀 이제 그 금감원 조사를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물러났으니까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소지는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마침 대부분 그 코스닥 거래를 통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회사를 거래를 통해서 했는데 한 회사에서 막 수억씩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보면 굉장히 싼 시점에 샀다가 비싼 시점에 파는데 굉장히 어디 폭락하기 전에 미리 딱 팔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보면 백수호 파문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팔아가지고 5억의 차익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는 이 회사는 이 이유정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이 사건을 의뢰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혹시 정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본인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 해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란들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금감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금감원 조사까지 받게 된다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과 이 현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사퇴한 것 같고 그 외에 논란거리인 선거 때마다 주요 현재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후보라든가 노무현 후보,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계속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이런 행동을 많이 해온 거에 대해서 그런 논란거리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유정 후보자의 이 사퇴의 면을 좀 보면 강조했던 건 결국 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물러나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그리고 임명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쪽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싫다라는 뭐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금감원에서는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걸 또 안 하고 가면 물론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무슨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만약 이런 의혹이 있는데 금감원이 이런 의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덮고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조사를 끝내고 명확하게 금감원이 밝혀주는 것이 이유정 후보자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금감원에서 이걸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저분에게도. 그리고 이제 야당이 청와대나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공격 포인트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만약에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조사를 다 마쳐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발표를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유정 후보자한테도 좋은 것이고 지금 현재 청와대한테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저는 온다고 봐요. 이유정 후보자가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했으니 끝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만약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건 누가 됐든 거기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사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사퇴했다고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게 정치적 정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좀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유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원래는 어저께까지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7개월째 공채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여권은 어저께까지는 처리하고 싶어 했는데 야당에서도 별로 협조가 안 됐고 그다음에 강행 어제 직권 상정을 이제 할 수는 있는 시점이 됐는데 직권 상정에서 만약에 표결 하게 되면 현재 야 3당이 반대를 해버린 경우 부결되는 사태가 벌써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이 찬성하겠다고 지금 현재 하는 그 전에 막판에 계속 이 여건이 그래도 이제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국민의당이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협조로 돌아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내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처리했으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리를 안 한 측면도 있어요. 야당에 이제 현재 처리를 안 했으면 하는 야당에 현재 협조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하고 이유정 다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너무 진보 편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이유정 후보자가 그런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한 거로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빠져줌으로 인해서 김희수 후보자의 부담은 약간 덜어주는 측면은 있는데 그러나 김희수 후보자가 앞으로 진짜 제대로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된 이후에 좀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호락호락 이렇게 협조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전쯤에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자리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직권상정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다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권상정의 부담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고 김희수 헌재소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역시 사실 그 부적격 3종 세트라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규정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무사히 그냥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뭐 무사히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물러나 줌으로써 야당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틈을 줬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유를 줬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세 분이 함께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막혀 있는 인사 정국을 뚫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줬다. 뭐 본인의 물론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선택을 해서 본인이 사퇴해 줌으로써 지금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함께 묶어서 지금 세 분을 함께 묶어서 비난했던 야당으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수월하게 두 분에 대한
인사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어쨌든 8월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9월 국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9월 국회 들어가서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수개월 동안 자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도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재판관의 후보자의 어떤 사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정 후보자의 그 사퇴 이유 중에 한 가지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저의 사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편향이 되면 안 좋거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동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점에서 편향이 되면 안 되냐면 이념적으로도 편향이 돼서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소수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성의 이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여성이라는 측면 또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특장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진보 성향이고 그런데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너무 보수 편향 소수보다는 이런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좀 적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면 그런 거를 이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빠지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소수를 대변하는 사람, 진보를 대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념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또 이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진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박성진 후보자가 어제 나와서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정책이든 아니면 이념적 성향이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또 본인은 어제 해명에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이 건국절하고 정부 수립일을 구분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몰랐다. 자기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장관을 하려고 하는 분 또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그걸 구분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8.15 경축사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논란이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근데 그걸 이해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분이 대학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를 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가 불가피했고 그거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정도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화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한다는 게 저는 상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청와대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이제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과학 보좌관인가 비서관 하시는 문미옥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례대표로 의원 하신 분. 이분하고 대학의 동기래요. 대학원인가 대학에 포항공대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인연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측근이 또는 비서관 보좌관이 천거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성진 후보자가 지금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현 정부 지지층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일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스스로가 물러나 주는 것이 현 정부를 성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도 회의하고 나서 했던 말이 이제 생활보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분이 생활보수래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만약에 이분을 지명을 철회할 때는 인사 검증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여기서도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가 좀 엄중하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5년 또 이제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정권을 통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도 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사퇴를 했던 후보자들이
계속 기억에 좀 남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때마다 청와대는 별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사실 내놨었거든요. 처음에 문제가 되면 이번에도 그렇고 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혹은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청와대 이런 반응들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한 5번째 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중에 한 5번째 정도 이번에 물러나게 됐는데 그전에 안경환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다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또 안보실의 차장 이렇게 해서 한 이번까지 하면 한 5번째쯤 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졌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변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이제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체계가 갖춰진 지 오랬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1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거를 인사에 이런 문제가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추천을 하더라도 또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은 주로 추천하는 기능을 하고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이제 추천하면 이제 인사수석실로 의견이 취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실은 분명히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뜻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체계를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마 과거 정권 같은 경우는 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여러 기관들이 그거를 또 다 개별적으로 검증해서 도와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이제 뭐 무슨 검찰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체계가 좀 가동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이야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금품 수수 의혹만으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현재. 그분이 돈이 오간 거는 분명하잖아요.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다른 부분은 본인은 다 갚았다, 빌려서 갚았다고 얘기하고 이분이 뭐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재산이 뭐 수십억대로 지금 그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60억대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6천만 원, 지금 6천만 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빌린 것도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옷과 관련되는 거, 뭐 메이크업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았다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옥씨라고 하는 분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갚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또 당선되면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두 사람 중에 뭔가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예전에 친했겠지만 지금은 뭔가 삐걱거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해운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이 논란이 계속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뇌물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믿고서 돈을 줬다고 지금 옥씨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뭐 검찰이 조사를 하기 이전에라도 이미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정책 타격이 되는 거죠.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당장 대표에서 사퇴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조사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무슨 이제 조사 내용이 흘러나왔을 때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입지라든지 아니면 바른정당 전체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겠지만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